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선우입니다. 저는 김하나입니다. 선우 씨, 네, 우리가 1, 2화를 한꺼번에 녹음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2화가 올라갈 동안도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 몰랐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화 올라가고 나서 하루 만에 구독자가 몇 명이 됐죠? 1000명이 됐습니다. 네, 24시간 만에 1000명을 찍었고 사실 조금 거짓말같이 24시간 땡 되는 순간 1000명이 됐어요. 맞아요.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저희 또 그런 거에 의미 부여 많이 하거든요.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를 채우고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죠. 드디어 서비스가 시작돼서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현재에 인기 프로그램 소개하는 곳에 저희가 무려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뿐이 아니라 네. 사회문화 부문 카테고리 안에서는 1위입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별점으로 리뷰를 주시는데 얼마 전까지 5.0 만점이었거든요. 지금 43개의 평가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별 5개인데 4.9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지런한 분께서 저희가 방만할까 봐 달려오셔가지고 별점 하나를 투척하고 가셨더라고요. 이럴 때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 5개를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도 더 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또 안티팬까지 활동을 해주시는지. 오늘 제가 이거 보고 선우 씨한테 그랬잖아요. 황선우, 우리 잘 될 건가 봐. 원래 팬만 있는 것보다 안티팬이 있어야 훨씬 더 커지는 거라고 했어. 라고 했는데 저희 2회 방송 동안 저희가 오만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죽비처럼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별 1개 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둘이 합이 참 좋다. 목소리의 균형도 좋고 서로 참 이야기가 주고받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팟캐스트 작업을 할 때도 저는 편집을 맡고 선우 씨는 업로드와 그에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맡으셨는데 저는 사실 편집하면서 좀 재밌다고 느끼고 그리고 저런 업로드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저는 좀 선우 씨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서로 더 잘하는 걸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저게 되게 힘들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저걸 해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해야겠다. 저희가 1화, 2화에서 여러분들께 몇 번을 부탁을 드렸죠. 오디오 클립으로 가셔서 구독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허언을 한 셈이 됐는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아직 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증빙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먼저 구독부터 해달라는 그런 헛말을 드려서 사죄드립니다. 설레발 떨어서 죄송합니다. 트위터의 비건 선생님께서 생각난 김에 오디오 클립 구독하려고 보니 아직 안 올라왔나 보네. 아쉽다. 작가님들 빨리 삐까뻔쩍한 곳에서 녹음하셔야 하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둘이서 개인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일은 주변에 먼저 팟캐스트를 해보신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좀 SOS를 치고 그런 연락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에서도 서로 맡고 있는 분야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도 서로 합이 잘 맞는데요. 저희 둘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도 워낙 많고 저희 팟캐스트의 모토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둘이 함께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네, 음악 영화를 둘 다 좋아하죠. 네. 근데 특히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뮤지션의 생애를 극화해서 드라마틱하게 다루는 영화들도 물론 흥미진진하고 재밌지만 그 뮤지션의 실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애를 보여주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실존 뮤지션의 생애를 재구성한 극화된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 되게 망할 확률도 많고 좀 재미가 없어질 여지들도 많은데 다큐멘터리는 아무리 잘 못 만들더라도 그 기록물 자체로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씨나 저나 둘 다 논픽션 장르를 글로 읽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 다큐멘터리는 좀 실패하지 않는 저희에게는 좀 보장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고 이 음악 다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플랫폼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친구들 아이디를 올려주고 있고 또 어떤 서비스는 그 친구들이 보답으로 껴줘서 빌붙어서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OTT 품앗이죠. 네네.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왓챠 아이디를 빌려준 친구들이 저희를 껴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 OTT를 오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보고 재밌으면 친구들한테 다 막 권하고 싶잖아요. 그거 봤어?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했을 때, 나 뭐 디즈니 아이디 없는데, 나 티빙 아이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디를 공유도 해주고, 그리고 받으면은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공생 관계가 참 같이 좋은 걸 나누기에 유리한 구조인 것 같아요. OTT는 각자의 집에서 보고 이 아이디를 같이 나눠 쓰면서 그거 봤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언제든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고 그게 가장 편리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영화 서머 오브 소울은 정말 극장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해요. 네, 서머 오브 소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참 재미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아카데미 시상식 때 크리스 락이 시상을 하러 올라왔다가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 발언을 듣고 발끈한 윌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가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 락이 시상을 하러 올라왔던 부문이 바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상을 받으러 올라왔던 사람이 퀘스트러브라고 하는 뮤지션이자 이 영화의 감독인데요. 저는 퀘스트러브를 너무 좋아하고 무대에 퀘스트러브가 이 감독으로 장편 다큐멘터리를 수상했다고? 이렇게 관심을 막 기울일 법도 한데 저는 그 시상식의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사태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그 맥락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지금 무슨 상을 수상한 건지 이런 게 두뇌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맞아요. 못하고 좀 얼떨떨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폭행 장면의 어떤 강렬함이 많은 화제성을 다 앗아가 버렸죠. 네. 퀘스트러브라고 하는 이 뮤지션은 저는 이 사람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랩과 힙합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그때가 제가 정말 열심히 수입 음반을 막 찾으러 다니면서 음악을 열심히 듣던 때였고 그때 정말 좋아했던 랩 그룹의 이름이 더 루츠라고 있습니다. 그 더 루츠의 프론트맨이자 드러머인 사람이 퀘스트러브인데요. 이 사람은 일단 더 루츠의 음반들은 다 하나같이 명반이고 여러 장르를 힙합이라든가 재즈라든가 일렉트로닉 이런 장르를 너무 잘 배합해서 영리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지적이고 어떤 독특하고 이런 능력을 잘 알아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프로듀서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또 초빙을 하고 해서 정말 중요한 음반들을 그 이후로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여한 음반들도 워낙 많을 뿐더러 책도 찾아보니까 4권이나 썼더라고요. 게다가 그 지미 펠론 쇼 아시죠? 네네. 거기 하우스 밴드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걸 계속하고 아, 있어요. 그렇구나. 선우 씨 혹시 그거 기억나요? 메탈리카가 네. 엔터 샌드맨을 네. 어린애들 막 실로폰이랑 탬버린 이런 걸로 연주했던 그 영상 네네. 보셨었죠? 그 뒤에 보면은 부부젤라 같은 거 불고 탬버린 치고 하는 사람이 그 퀘스트 가운데 러브예요. 있나요? 네. 그랬구나. 정말 다양한 활동을 쉼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흥미진진한 영화를 인물이죠. 찍을 줄은 몰랐죠. 영화를 찍을 줄은 몰랐죠. 저는 그래서 무슨 음악을 담당했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색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영화는 1969년에 실제로 열렸던 할렘 문화축제라는 음악 페스티벌을 촬영한 필름에다가 현재 시점에서 그 축제의 출연자들이나 관객이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편집해서 완성해낸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이 할렘 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도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69년이면 더 유명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페스티벌이 우드스탁 있었죠? 페스티벌이 같은 해에 열렸죠. 맞아요. 근데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워낙 회자도 많이 될 뿐더러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사진집도 있고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히피 문화 그리고 반전운동, 네. 플라워 무브먼트 이런 것이 정점에 달했던 굉장히 문화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그런 축제로 현재까지도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의미 부여를 받고 있죠. 네. 근데 이 할렘 문화 축제는 좀 들어보지 못했음직한 작은 축제가 아니었어요. 네. 너무너무 굉장한 규모의 축제였더라고요. 이 페스티벌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즐겨 듣는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티비 원더, 니나 시몬,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 뭐 이런 뮤지션들이 무대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너 그 뮤지션들이 한 축제에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 거 알아? 라고 했다면 되게 뒤집어졌겠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야? 이게 정말 전설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이 일게 되는 거죠.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한 3, 4일 정도 열렸던 연이어서 며칠간 열렸던 페스티벌이었고 할렘 문화축제는 무려 6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던 것 같아요. 뉴욕에 있는 커다란 파크를 빌려가지고 6주 동안이나 이어졌던 페스티벌이고 흑인들의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러 온 흑인들로 바다를 이루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총 연인원이 30만 명이 넘는 그런 규모의 엄청나게 큰 행사였는데 놀랍게도 이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큰 행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한 시대는 아니지만 필름으로 카메라를 여러 대 동원해서 이 영상을 다 찍어 두었어요. 찍은 푸티지가 40시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걸 촬영했던 프로듀서 말로는 아무도 흑인들의 축제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이 되게 하려고 여러 방송사에 컨택을 하기도 했지만 방송하려는 곳이 없어서 잘 어떤 작업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지하 보관소에 수십 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팔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잠들어 있던 푸티지 필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특한 그리고 아주 지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퀘스트 러브에게까지 이렇게 닿게 되어서 물론 이 필름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영화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퀘스트 러브에게 그 롤을 맡겼겠죠. 부탁을 했겠죠. 근데 퀘스트 러브는 이 필름을
보고 너무 압도당해서 이 사람은 71년생이고 자기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벌어졌던 페스티벌이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걸 쫓아가는 재미가 있는 한편으로 또 영화 바깥에서 퀘스틀러브가 이 원 자료를 받아들고서 어떻게 이거를 재가공을 하고 배열을 하고 어떤 자료 화면을 덧붙이고 어떤 인터뷰를 따서 이걸 완성했을까 그 과정을 상상하면서 쫓아가는 재미도 못지않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겹으로 재미가 있죠. 그리고 그 1969년이라고 하는 해가 그 앞뒤 상황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일단 그 전해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몇 년 전인 65년에는 말콤 X가 암살당했었죠. 그러니까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눈앞에서 쓰러져 간 거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뭔가 변혁을 요구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들끓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너무나 커다란 도약이 일어나는 해였는데 놀랍게도 이 6주간의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던 중에 인간이 달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분된 시기에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근데 또 놀랍게도 인간이 달에 가는 뉴스는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봐도 엄청나게 흥분되는 소식이었잖아요. 인간이 달에 가다니. 그런데 여기 할렘 문화축제에 온 관객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인간이 달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에 간 우주인에게 자신을 대입하고 어떤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 사실 그게 얼마나 백인들 위주의 관점이었는가 그런 걸 드러내는 거죠. 이 축제에 모인 많은 흑인 관객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그렇게까지 돈을 쓸 예산이 나라에 있는데 왜 이렇게 빈곤하고 굶주린 흑인들을 돌보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오히려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때가 그리고 뉴욕에 또 할렘에 있는 흑인들이 약물 중독도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아주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고 흑인들은 어떤 적절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때였죠. 근데 이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다큐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 토니 로렌스라는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뮤지션은 아니지만 호텔 같은 데서 가수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역할은 공연 기획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수완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바지런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묘사가 영화 속에서 너무 재밌게 나오는데요.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그 약속을 담보로 다른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번 축제에 스티비 원더가 나오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흘려가지고 공원 사용 허락을 그 뉴욕시에다가 나 서울시라고 말할 뻔했어 지금. 뉴욕시에다가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담보로 또 어디 가가지고 뭐 다른 뮤지션을 섭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고를 따온 데가 맥스웰 하우스 커피. 네, 맥스웰 그 커피 브랜드에서 광고를 협찬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스티비 원더 나오잖아. 그리고 뉴욕에 되게 큰 거기 공원에서 할렘에 있는 제일 큰 공원에서 공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약속을 레버리지로 해서 또 다른 약속을 끌어오는 식의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일을 성사시킨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해내는 방식을 보는 쾌감도 크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좋은 의미의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도 아직 뭔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거를 그 약속을 받아낸 것을 담보로 또 다른 약속을 하고 뭔가를 당겨오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지만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한 끗 차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 사람은 정치인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뮤지션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맥스웰 하우스 커피처럼 어떤 산업과도 서로 손을 내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관객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그 축제 내내 사회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뮤지션이 등장할 때 이제 되게 기대감을 북돋우고 현장의 분위기를 되게 잘 고조시키는 그런 사회자 역할을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당시에 뉴욕 시장이 이 축제의 현장에 옵니다. 이 시장은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공화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난한 흑인 동네 할렘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정치 성향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흑인들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아서 흑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과 융화하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였죠? 존 V. 린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미남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축제 현장에 와서 이제 둘러보고 무대에 올라서 인사를 하는데 이 토니 로렌스가 시장을 소개해주고 무대에 서게 해서 이제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린 다음에 너무 웃긴 게 시장님 노래 한 곡 하셔야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장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Our Blue-Eyed Soul Brother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노래하려고 그랬는데요.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토니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완 이를테면은 조명 비용이 없으니까 무대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면 햇빛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접근법이라든가 이 경찰이 흑인들의 이런 공연에 보안 같은 걸 감당해 줄 수 지원해주지. 없다. 그랬더니 블랙팬서당 급진적인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라고 하죠. 무장하기도 했었고 그런 흑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당이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안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해내는 거죠. 이 사람의 수완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었지만 더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옷차림이었어요. 맞아요. 옷차림이 아주 굉장합니다. 진짜 굉장했습니다. 정말 루폴의 드랙레이스 보는 것처럼. 어느 날은 막 노란색 비단으로 된 막 러플이 넘실대는 그런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나오고 뭐 또 다음 주 축제 때는 막 핑크색으로 더 화려한 막 셔츠를 입고 나오고 되게 볼거리가 많았어요. 이 사람의 옷차림과 말재간 그리고 이런 수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재미있는 볼거리였고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거였는데 그 바닷속 조개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조개들이 지구의 위도에 따라 색깔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구 쪽으로 가면은 조개들이 더 되게 뉴트럴한. 그럴 것 같아. 왠지. 뭐 갈색, 회색, 검정색. 심심해질 것 네, 같아요. 그런 심심한 색깔들이고 그 조개들이 적도 가까이 오면은 총천연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새들도 뭐 앵무새나 적도 근처에 있는 새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고 더 이렇게 위도가 높아지면은 새들도 깃털도 훨씬 점잖은 시크한 그런 색깔이 되는데 그게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디자인적인 느낌과도 흡사하다는 게 저는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 적도 부근에 있는 살결이 좀 더 짙은 사람들이 형광색
너무 총천연색의 화려한 옷을 입으면 원색적인 그런 네. 컬러가 잘 어울리죠. 너무 예쁘고 그게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기 할렘 문화축제에 온 관객들의 패션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이게 너무나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잔뜩 멋을 낸 관객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축제 자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신이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만나러 오고 그러면서도 한껏 멋을 내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객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는데 왕족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광경, 그리고 그들이 말하자면 어떤 정치 집회라던가 폭력적인 어떤 시위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쉬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왔을 때 풍겨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흑인들 사회에서 서로 봤을 때 되게 얻어가는 어떤 힘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50년 전에 정말 어릴 때 이 축제에 갔었던 사람, 이 사람은 연예인 같은 사람은 아니고 중년의 이제 남성인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50년 전에 갔던 꿈결 같았던 그 축제, 나는 많은 부분을 선명하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렴풋하기도 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도 방송이 되지 않고 그게 다시 회자되지 않으니까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 앞에 50년 동안 지하실에 있던 필름을 다시 영사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의 얼굴 표정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 이 영화의 사이사이에 그때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흑인들만 모여있는 걸 본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강렬한 기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죠. 그리고 그때 아까 패션 이야기를 했지만 헤어스타일도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흑인들 사이에 아프리카다움을 되살리는 그런 문화적인 운동이 이때 싹 텄다고 하죠.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그런 아프로 헤어를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전 세대들은 촌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쿨하게 그 흑인다움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되게 원색적인 어떤 패턴의 옷이라든가 그런 아프리카적인 에너지를 담은 의상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에 흑인 사회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무력적으로 대항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흑인임을 자랑스러워하자 이런 자신의 문화를 긍정하자는 그런 운동이 또 세력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검다라는 단어를 그전에는 백인들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했다면 이 즈음부터는 우리는 블랙이고 우리는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식의 문화운동들이 활발했다고 하는데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흑인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에 자긍심을 한껏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새를 보여주는 그런 축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블랙 프라이드 그 자체죠. 그리고 그 블랙이라고 하는 말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음악의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 블랙이라고 묶을 수 있는 하지만 아주 방대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 블루스 기타도 들어가고 교회에서 그쵸, 교회에서 또 연주하는 가스펠 음악, 오 해피데이 같은 그런 가스펠 음악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음악과 결합한 뭐 예를 들면 이제 중남미 쪽에 그런 푸에르토리코 계열의 음악과 결합한 그런 식의 음악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흑인 음악, 흑인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고 풍성한가를 무대 하나하나가 공연으로서 음악으로서 말이 아닌 음악으로 설득해내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음악의 다양한 스펙트럼들, 뭐 소울, R&B, 사이키델릭, 펑크, 뭐 온갖 라틴 다양한 그리고 아프리카적인 어떤 느낌을 이 아프리카적이라고 하는 것도 한 대륙을 퉁쳐버리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토속적인 예술 같은 것을 무대 위에 날 것처럼 마치 어떤 트랜스 상태로 진입하는 것 같은 기타리스트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민속 음악을 선보이기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발전하잖아요. 블랙뮤직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음악들과도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랩과 힙합의 토양이 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잔뜩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마 퀘스트러브가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 자료를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데는 또 그런 배경이 있었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악의 어떤 근원이 된 이런 선배들에 대해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공연과 그리고 이 공연을 담은 영화를 보면서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뮤지션의 음악적 색채에 집중을 시키는 그런 음악 다큐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는 너무 흥을 끌어올려서 좋았어요. 네. 본인 취향의 음악들이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그 관객들의 옷차림이라든가 이게 흥만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영화예요. 정치적인 영화이기도 하죠. 맞아요.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시 잭슨 목사가 올라와서 마틴 루터 킹 암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아주 분명한 그런 영화인데 그런 뜨거움과 어떤 음악의 흥 같은 것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시너지를 이루면서 에너지의 집합체, 마치 폭탄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전국 노래자랑처럼 좀 구수하고 정겹고 들썩들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주 뾰족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부르짖는 그런 장면들도 혼용이 되어서 참 잊을 수 없는 영화 경험이 하나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공연 영상의 소스를 재배치를 하면서 어떤 플로우를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스티비 원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력의 단절이 없는 간판 스타와 같은 흑인 뮤지션을 맨 앞에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그런 공연들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또 마무리를 하는 음악이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었죠.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은 흑백이 섞여 있고 그리고 남녀도 섞여 있는 있고.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 슬라이가 저는 음악으로만 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 줄은 또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술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어떤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밴드 멤버들을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두 명의 백인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 야유하죠. 있던 흑인들은 백인이 드럼을 친다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멤버들과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무브먼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멤버가 트럼펫을 연주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저는 되게 가슴 벅찬 어떤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펫 같은 관악기를 연주할 때의 자세 자체가 되게
마이크를 줄 때랑은 또 다르게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내는 어떤 에너지가 되게 발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데 흑인 여성이 무대에서 관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멋져 보였고 그 최근에 팝스타 중에서 우리가 또 열광하고 있는 리조. 분이 리조가 있잖아요. 너무 그분은 좋아요. 네, 클래식 플룻을 전공했고 막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중간에 약간 기타 솔로 들어가듯이 플룻 솔로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매료되는 게 그런 요소여서 특히 좋았습니다. 또 여성 관악기 주자로서 또 공감하는 부분이 네, 동료, 있었겠네요. our people. 근데 그게 조금 달라요, 그죠? 트럼펫은 선우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공을 향해서 수평으로 들고 저 먼 하늘을 약간 향해서 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쏘는 느낌처럼 수평적으로 또 금관악기기도 하고 그렇게 연주를 한다면 플룻은 그리고 또 목관악기라면서요. 맞아요. 플룻은 옆으로 들고 하니까 그 모습 자체가 옛날에 목동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리코더는 약간 자칫 잘못하면 숙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얌전하고 수직적으로 아래를 보면서 또 선우 씨와 제가 서사음 연주를 할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 선우 씨가 항상 약간은 슬픈 표정으로 눈썹이 8시 20분이 되어가지고 연주를 하곤 이게 하잖아요. 처지게 마련이거든요. 서글프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아무튼 리코더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리코더 쓴다는 것은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얘기 처음 하시는 건데 아, 네. 잠깐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한 가지라는 테마로 제 삶에서 중요한 아이템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리코더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도 받기 전에 편집자님께 먼저 달려가서 제가 이걸 써야겠다. 다른 사람이 아무튼 리코더를 선점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하고 침을 발라놨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써서 올해 안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코더가 나오면 그 특집을 또 우리 여들톡에서 해야겠네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흑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와중에서도 문화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을 갖고 있었는가, 얼마나 멋졌는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는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러하듯이 문화도 정말 순수하게 그 자체의 어떤 성질을 고집하면서 계속될 수는 없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면서 뒤섞이면서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 문화의 속성이다. 이런 거를 되게 세련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거기 The Fifth Dimension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저기 공연할 때 얼마나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How do you color the sound? 네, 음악에 어떻게 색을 칠할 수 있겠는가. 그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음악은 너네 흑인인데 왜 백인 같은 음악을 해? 라고 박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뮤지션들은 백인이 무슨 흑인 음악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좋은 음악, 좋은 무대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 버리는 거죠. 이 라인업이 너무 굉장해서 우리가 지금 생소한 그런 뮤지션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비킹과 스티비 원더와 마할리아 잭슨 같은 전설로만 들었던 어떤 뮤지션이 실제로 앞에 나와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글래디스 나이트 앤 더 핍스가 너무 어린 앳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더 핍스를 좋아했죠. 네, 굉장히 까불까불하면서 남성 코러스 3인조인데 여자 가수가 메인이고 남자 3명이 예쁜 수트를 하늘색 같은 거 그런 걸 맞춰 입고 나와서 되게 신나게 춤도 춰주고 이제 뒤에서 코러스 넣어주고 하는 3인조인데 저희 취향에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저희가 먹던 맥주캔을 저희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타났죠. 말미에. 그렇습니다. 네, 누구였죠? 니나 시몬. 정말 그 목소리
특유의 그 저음의 목소리가 먼저 등장할 때 귀가 약간 쫑긋했는데 First Lady of Soul이라고 소개를 하던데 니나 시몬의 등장하는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 작품이 있잖아요. 라이온 킹. 네. 라이온 킹에 보면은 의상이라든가 소품으로 동물들을 연출할 때 그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어떤 패턴, 컬러 이런 거를 너무 멋지게 살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니나 시몬이 무대에 등장할 때 약간 등이 이렇게 파인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그 블레이드 헤어를 딱 올려서 약간 건축물처럼 맞아요. 쌓았어요. 탑처럼 보이게. 그리고 귀걸이를 정말 커다란 귀걸이를 몇 겹짜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라이온킹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그 여왕 사자, 사라비 같은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위엄이 있었고 또 니나 시몬이 클래식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죠. 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웃지 않고 위엄 가득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정말 절도 있게 하지만 파워풀하게 치면서 좌중을 압도하는데 정말 쾌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흑인 뮤지션들이 다 스탠스가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모타운 소속의 뮤지션들은 좀 더 백인들에게 어필하는 음악과 옷차림과 태도를 취해서 공격성 없음, 무해함을 강조하려 했다면 니나 시몬은 좀 그것의 극단,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어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노래하는 내용이나 사회적인 발언도 나는 예술가고 나는 우리 시대를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흑인들의 그 당시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변자가 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그런 내용을 부르고. 그 니나 시몬이 노래하는 장면과 교차해서 나왔던 장면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푸티지를 50년 만에 보는 나이든 관객들의 모습도 나오고 여기에 출연했던 뮤지션들의 모습도 나오고 다른 기록 영상들도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러브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니나 시몬이 나올 때 교차돼서 들어가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게 절묘하죠. 맞아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어떤 분이 저널리스트인데 당시 흑인들을 배척하다가 평등법이 이제 발의되고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갔을 때 대학원에 갔을 때군요. 기숙사에 흑인 여성이 자기 혼자였고 그리고 벽을 막 두들겼다 그랬던가요? 네. 아래층에서 천장을 두들겼다 그랬던가? 언론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입학까지는 했지만 같이 재학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다 백인이었고 여학생 기숙사는 2층인데 자기 자신만 1층에 방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그리고 그 이제 당시에 백인 동료 학생들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데 사실 그 아주 평범한 차별자들의 얼굴인 거죠. 나는 흑인이랑 같은 기숙사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혐오 발언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1층에 혼자 방을 따로 썼을 때 자기 방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2층에서 방 위에 천장을 막 두드려대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성을 표출을 했던 거죠. 그 백인 여학생들이. 그분이 대학원을 다닐 때의 모습 같은 옛날 흑백 사진도 나오고 그분의 현재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네, 되게 품위가 있죠. 네, 그분이 나중에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도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를 블랙으로 계속해서 바꿔서 고쳐 내보내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블랙이라고 표기가 되도록 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들도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이 니나 시몬 음악이 나오면서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나 시몬은 희망과 애도를 동시에 노래에 담았다. 홉과 모닝을 동시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혐오자들이 나의 방 천장을 쿵쿵 두들기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니나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서 차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나온 니나 시몬의 노래가 Young, Gifted and Black이었죠.
그리고 Are You Ready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시를 가지고 선동적으로 전 그거야말로 랩이 아닌가? 맞아요. 랩과 스피치의 중간 정도 되는 정말 사람을 격앙시키는 말을 계속해서 청중들에게 던지는데 와 이것은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퍼포먼스인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할렘 문화축제가 당시의 흑인들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검은색과 흰색뿐이던 내 삶에 이 페스티벌이 색채를 주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야, 진짜 이 푸티지 40시간의 푸티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퀘스트러브는 그때 분위기로부터 굉장히 음악적인 자양분을 많이 흡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 이 영상을 봐도 이후에 나왔던 70년대, 80년대 뮤지션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왔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은 약간 피가 끓었을 것 같아요. 나의 뿌리가 여기 있다. 루츠다. 이거요. 이거이 루츠요. 뭐라도 하고 싶었겠죠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공연은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장미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첫 장면에 나온 그 중년의 남자, 어린 시절에 이 흑인 문화 축제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푸티지를 다 봤겠죠. 다 보고 난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내가 미친 게 아니었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이 나만 갖고 있었고 그것은 꿈같이 신기루같이 없었던 그런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본 감상을 맨 마지막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뭔가 대단한 뮤지션이 아니라 이 관객 한 사람의 추억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이 선택도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아주 큰 여운을 남기면서 이 오래된 필름을 우리도 이제 목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의 열기를 우리도 이제는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표정이 우리의 마음까지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고 물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큰 여운을 우리에게까지 퍼뜨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진짜 역사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보고 그냥 굉장히 즐겁게 영화 자체를 즐기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고퀄리티로 기록을 해놨는데도 이게 묻혀버리면 있었던 일이라는 것조차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까지 굉장히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기가 너무 쉽겠구나. 특히 요즘처럼 미디어가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게 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 어떤 매체에서 이것에 관심을 주고 조명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사라져간 소수 집단, 약자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심지어 우드스탁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축제였는데도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정된 마이크를 누가 쥐는가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매스미디어에서는 지금과는 그 환경이 아주 달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주 수많은 작은 마이크들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우 씨와 저도 지금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께 저희의 생각이나 어떤 감상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또 그 마이크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의 부제가 Summer of Soul or When the Revolution Could Not Be Televised. 혁명이 방송되지 않았을 때, 방송될 수 없었을 때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 부제는 질 스콧 헤런의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고 하죠. 텔레비전의 시대는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혁명을 방송해주지 않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짧게 알려드리자면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나서 짧은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요. 쿠키 영상이 있다는 점만 알려드릴게요. 네. 여름이었다. 그런 영화였다. 그러네요. 네, 서머 오브 소울을 소개해봤습니다. 저희가 1화, 2화를 하면서 각자 뭔가를 영업을 하게 됐잖아요. 2화에서는 각자 영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맥, 무알콜 맥주를 많은 분들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심지어 마켓컬리에 품절 사태를 저희가 빚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꼭 같은 날 품절이 됐다는 거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좋아하는 걸 좋다고 말하기 이것을 여둘픽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둘픽? 네. 좋네요. 네, 오늘의 여둘픽으로는 각자 최근에 듣고 있는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곡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할렘에서 벌어졌던 흑인 음악 축제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했으니까 저는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멋진 흑인 여성 뮤지션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름이 SGA입니다. 스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저가 맞는 발음이라고 하고요. 알파벳 철자로 SGA고 이분은 피처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도 리안나 곡의 작곡도 하고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하고 되게 다양한 뮤지션들의 앨범에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사실 보컬로 피처링만 한 곡보다는 자신의 곡 작업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자주 듣고 있는 곡은 Good Days라는 곡입니다. 2020년에 나왔고 본인의 어린 시절인 것 같은데 앨범 커버에 아주 귀여운 조금 리코더를 불 것 같이 생긴 그런 여자 어린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 얼굴이 아닌가요? 커버에 나와 있어요. 좀 눈이 쳐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뮤지션이 약간 오해를 사기 좋은 것이 그 흑인 여성 뮤지션들 보면은 자신의 강함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식이 좀 성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패션 스타일도 그렇고 노래 가사에서도 여성의 어떤 무리 특정 이런 느낌으로. 특정 부위를 계속 이렇게 가사에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분도 시저도 곡에 거의 19부금 딱지가 붙지 않은 노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는 좀 섹슈얼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뭐 성적인 거를 언급하는 그런 노랫말이 많은데 좀 그걸 떼어놓고 곡을 들으면 의외로 너무 서정적이고 되게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강해요. 특히 굿데이즈는 제가 수영 갔다 올 때 밤에 차에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촉촉하고 코드 진행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좀 밤에 운전할 때나 아니면은 뭐 방에서 좀 눈을 감고 깜깜한 밤하늘 같은 걸 떠올리면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시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또 힙합 키드로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우텐 클랜이라고 랩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더가 표기를 RZA라고 했었어요. 그걸 리자라고 불렀었거든요. 리자. 그런 시리즈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계보가 있네요. 네, 저는 이 시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번에 그래미 시상식에서 도자켓과 같이 부른 노래, 도자켓 노래 피처링을 했는데 그걸로 같이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상식에서 상 받는 장면에 일단 시저는 목발을 하고 나왔나요? 막 선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커비한 몸매로 또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다리를 다쳤는지 목발을 짚고 맞아요.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발을 제가 얼마 전에 그 발목 다친 친구 얘기도 했지만
목발을 이렇게 짚는 거야 하고 제가 짚어봤더니 생각보다 짚는 게 어렵더라고요. 팔 겨드랑이도 아파요. 근데 드레스를 입고 목발을 짚고 올라오기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발을 힘이 들어가게 짚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장식품처럼 들고 올라오는 격이 된 거죠. 그렇게 올라오는 동안 도자켓은 또 화장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달려와서는 내 평생 진짜 이렇게 급하게 쉬한 적은 처음이에요라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옷에 Y존을 무대 위에서 추스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엉망진창인가라고 너무 생각을 했었는데 부담스러운 언니들이다. 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성적인 에너지 같은 것을 지나치게 과시하시고 왜 몇 년 전에 재작년 그래미였던가요? 제가 선우 씨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성 뮤지션들이 워낙 몸을 드러내고 또 막 기어다니고 이러시길래 황선우 나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맞아요. 그때 또 그 문제적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삐소리를 넣어야 되는 그런 곡이 하나 있었죠. 네. 근데 도자켓이랑 시저가 같이 불러서 이번에 상 받았던 노래 제목이 뭐였죠? Kiss Me More. 맞아요. Kiss Me More 그 노래도 참 좋고 저의 또 길티 플레저 중에 하나가 도자켓이잖아요. 도자켓 참 좋아하시죠? 도자켓을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Say So를 들으면은 청소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 음. 음악을 많이 들으시죠. 네, 저는 운전할 때. 네. 선우 씨는 할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사실 요새 이거 우연히 발견해서 듣고 있다 외에는 별로 할 말은 사실은 없어요. 이 뮤지션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듣게 돼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추천드릴 곡은 임금비라고 하는 한국 뮤지션의 908 숫자입니다. 908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아주 상큼하고 좀 경쾌한 비트에 들으면 이상하게 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스포티파이에서 제가 좋아한 곡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듣고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이 뮤지션은 뉴욕에서 재즈 보컬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알고 보니까 뭐 삼성이나 카스 맥주 광고 이런 데도 삽입곡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본명인가요,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뮤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찾아보지를 않았고 최근 소식은 AOMG 소속의 소금이라고 하는 다른 여성 뮤지션이 있는데 이 뮤지션의 곡들도 아주 개성이 강하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합쳐서 EP를 낸 것 같은데요. 이름이 소금비예요. 소금님은 본명인가요? 왜 자꾸 본명을 그렇게 찾아내려고 알아내려고 그러세요. 여튼 이 두 분의 음색의 조화도 참 좋고요. 그 소금비 앨범도 참 좋고 저는 최근에 어떤 몸을 움직여야 될 때 임금비 씨의 앨범을 걸어놓고 몸을 움직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둘톡 들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여러 번 반복 청취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팟캐스트 오늘 3화 서머 오브 소울을 다 듣고 나시면은 저희의 추천곡인 시저의 Good Days. 데이즈와 임금비의 908을 한번 연이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듣고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둘, 톡톡톡톡톡! 이 톡을 그냥 톡톡을 올라가는 몇 번 것보다 해야 되죠?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톡토로? 내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했을 때 더 올리는 더 올려야죠. 톡토로, 톡!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요. 톡토로 톡토로 톡! 아, 약간 마지막은 좀 광기가 어려야 되는구나. 맞아요. 아, 알겠어요. 제가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뭐죠? 저희 청취자님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예요? 이웃집 톡토로 어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톡토로 불광동의 톡토로입니다. 저는 망원동의 톡토로입니다. 톡토로 톡! 괜찮지 않나요? 귀엽다. 일단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톡토로 귀엽네요. 그러면 우리 톡토로님들께서 보내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 후원금 있잖아요. 맞아요. 에피소드 후원을 또 많이들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그 감사합니다. 선우 씨가 후원금은 이렇게 켜고 끄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같이 상의를 저한테 해왔잖아요. 네, 그 상의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주실 줄은 몰랐죠. 우리 네. 톡토로님들. 저희 벌써 톡토론인데 입에 붙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정기 후원 같은 건 부담스러우니까 닫아놓고 그리고 오디오 광고는 안 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닫아놨는데 이 에피소드별 후원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게 마음에 쏙 들었어. 아 이거 재밌어. 그러면 뭐 작가님들 커피 한 잔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아주 적은 금액을 흔하게 뭔가를 보내주실 수 있게 열어두는 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후원금을 이렇게 넣어주실 줄은 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힘내서 계속 해나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일 첫 댓글 달아주신 분은 읽어드려야죠. 테리야끼 소바님께서 깍 기대할게요라고 저희 첫 에피소드가 올라가자마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야옹야옹야옹님께서는 10번째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선구독 하트 눌러놓고 후청취 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정말 재빠르게 구독자의 자리를 일찍 차지하신 분들이시고 아직 여러분 2,000명 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문득 불현듯님께서 여둘톡 이름부터 혀에 착 감기네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선우 작가님의 행보를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 오은 시인이죠. 그러네요. 책이라웃도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네. 좀 읽어주세요. 선우 씨가. 책이라웃입니다.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 첫 방송 축하드려요. 저희도 여전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방송 역시 최고로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책이라웃 제작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CCR콜님께서도 드디어 귀 기울일 팟캐스트가 등장해서 더욱 반갑고 좋아요. 기쁜 마음에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부터 달아요. 두 분 방송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셀럽맨님께서도 깍 레전드의 시작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팟캐스터 분들께서 또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1036877님께서 두 분 봄꽃처럼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또 봄에 아주 좋은 선물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들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은 계절에 저희가 같이 묻어가네요. 자허블 벤티 시럽 추가 님께서 두 분 같이 출연하신 팟캐스트 에피소드들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두 분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라뇨. 유유. 덕분에 팟빵 가입했어요. 퇴근길에 한 줄기 빛 들으러 갑니다 해주셨네요. 멜로디 79님께서 우와 오프닝 음악부터 최고예요. 두 분 목소리 정기적으로 듣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방송 들으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어요. 흐흐흐. 여둘톡 응원해요.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귤락님께서 정말이지 봄날의 선물이에요. 아직도 서로 만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소중한 팟캐스트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오로라민 씨님께서 꺄! 오프닝 듣자마자 끈 사람 저 말고도 많죠? 유유 너무 설레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시작해 주시다니 작가님들 정말 사랑해요. 목소리 들으니 정말 설레고 좋고 행복해요. 아껴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오프닝 듣자마자 껐다 그러셔서 좀 놀랐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야매개미님께서 둘 톡토로톡 너무 신나고 좋아요. 야매개미 톡토로님 감사합니다. 매콤 주먹님께서 너무 반가워서 당장 찌짐이라도 붙여서 드리고 싶네요. 언니들 저 찌짐 잘해요. 저희가 당근 레시피를 영업을 했더니 찌짐으로 어필을 하시는 걸까요? 마음 감사합니다. 곰토토님께서
주택 분양 이야기하다가 목이 메이시는 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크크크크크. 웃기지만 웃을 수 없네요. 여둘톡 앞으로도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콜 키크드먼님께서 왜요? 제가 출판계 음악계를 모조리 씹어드신 월드와이드 김하나 황선우 두 작가님의 역사적인 여둘톡 개시 첫날 구독자로 보이시나요? 타이틀이 너무 길어요. 와, 정말 뭔가 밈의 지배자 같은 그런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스피드랙을 주문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빈뚱맘님께서 감사드려요. 두 분 나오는 방송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정착할 곳을 만들어 주시네요. 마침 베란다 청소하고 팬트리 드려야 하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반갑고도 아주 실용적인 정보도 얻고 갑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라이피 조이님이신가요? 두 분이 해주시는 얘기는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일 이야기 등등. 뭔들 안 좋을까요? 내용 듣기도 전에 댓글부터 남겨요. 고정으로 두 분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겨서 행복하네요.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희열승제이님께서 팟캐스트 함께 하자고 너무 잘 꼬셔주셨네요. 흐흐흐흐흐. 두 분 목소리 함께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헤헤 해주셨어요. 선우 씨가 저를 잘 꼬셔주셨다는 칭찬을 네, 해주셨습니다. 저 잘했죠? 곤양고님께서도 인스타로 조금씩 스포하실 때마다 엄청 기대했어요. 여둘톡 첫 회는 하나 작가님을 설득해내신 선우 작가님의 쾌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이 화가 업로드 되자마자 여치35님께서 댓글 1등!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짜릿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화의 첫 댓글이기 때문에 읽어드렸습니다. 네. 2화까지 올라오니까 여러 번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야매개미 톡토로님께서 너무 재밌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1시 50분에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신 게 진짜 맞는 거죠. 저도 이제 40대가 머지 않았는데 뭘 더 새로 해볼까 고민해보니 즐거워졌어요. 하셨습니다. 미키님께서는 유자녀 여성이지만 어디서 애도 안 데리고 있는데 고객님 대신 어머님 소리 들었을 때 저도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고객님처럼 중립적인 단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맞아요. 으쌰라 가즈아 톡토로님께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40대의 인생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멋진 언니들이 있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운동하면서 들었는데 나이스 타이밍. 무알콜 맥주 당첨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곰토토님. 곰토토 톡토로님.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곰토토 톡토로님. 스트레칭 하면서 여둘톡 들으니 몸도 맘도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 좋네요. 40대가 여성들이 다시 우정을 쌓기 좋은 시기라는 말씀이 특히 좋아요. 덕분에 지금 친구들과 조금 멀어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엑시도어님께서 꽃과 나무, 계절의 변화를 마주할 수 있는 건 말씀대로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를 돌아보고 마음이 편해지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꽃사진뿐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는 일에도 관심을 두는 요즘이에요. 해주셨습니다. 세모 콧구멍. 세모 콧구멍 톡토로님께서 네, 아이디가 너무 웃겨가지고 좀 웃었습니다. 저도 친구랑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작가님들 책 읽고 저희랑 너무 비슷해서 한 권 더 사서 엄마한테 선물 드리면서 엄마 우리도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살 거야. 라고 긴 말 필요 없이 작가님들 책으로 설명이 다 끝났어요. 계속 재밌게 살아주세요. 하셨네요. 10718275님께서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20대보다 30대가 더 좋았으니 40대도 더욱 좋을 거라 기대하며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내보려고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알콜 맥주 마니아로서 무맥 얘기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딩거가 최애, 클라우스탈러가 차애인데 두 가지 제품 모두 마켓컬리,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혹시 다른 무맥도 한번 구매해 보신다면 에딩거와 클라우스탈러 강추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무맥에 많은 분들이
아주 반응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KNT 톡토로님께서 무엇이든 토크해줘요. 사랑해요. 여둘톡. 이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든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팟빵 앱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말고도 저희 공식 계정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벌써 계셨어요. 김경숙님께서 안녕하세요.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 저는 김하나 작가님이 진행하신 책이라웃의 모든 회차를 열심히 들은 청취자이고 작가님들이 그동안 쓴 책을 모두 읽은 우와. 작가님들과 나이가 같은 독자입니다. 오. 김하나 작가님이 책이라웃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45분씩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벽돌 책들도 종종 따라서 읽기도 했습니다. 팟캐스트를 함께 하자고 설득해 주신 황선우 작가님 감사드려요. 오늘 출근길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좋다고 말해주시면 행복하게 듣고 같이 좋아해 볼게요. 어딘가에서 작가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메일을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예전 라디오 방송에 손글씨 엽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볼 527님께서 W2님들의 팬인 40대 여자입니다.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두 분 모두 어쩜 그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실까. 저랑 친구들도 수다 좋아하지만 너무 비교돼요. 흐흐. 40대 이후 단어도 생각 안 나. 그거 있잖아. 그거 하기 일쑤고 딱 어울리는 표현이 생각 안 나. 자꾸 말은 마무리가 안 되고 늘어지고 말하기도 읽었지만 책 덮는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분은 어릴 적부터 말을 잘하셨나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 단어와 센스 있는 표현을 하시는지. 글은 수정이 되지만 말은 수정도 안 되고 편집 많이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요. 시청자 사연도 대기 중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1, 2화는 편집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대화할 때 그거 있잖아. 로 시작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저희도 같은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메일로도 받고 있어요.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W 숫자 2 talking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민 사연이 많이 쌓이면 한 회를 특집으로 그 얘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축하의 메일만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김하나 황선우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본인이 지금 좀 괴로우신 이야기 내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던 이야기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하면서 저희의 머리를 한번 맞대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NS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으로도 정말 많은 칭찬과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참 기뻐하고 있는데요. 아이튠즈의 서비스가 된 지 이제 이틀째이고 첫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또 읽어야죠. 감칠맛 히히님께서 여둘톡 사랑합니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정말 제가 애정합니다. 팟캐스트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날려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머 오브 소울과 여둘픽 추천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다고 많이 말해주세요. 둘, 톡톡톡톡톡! 아니구나. 아니야, 모든 카테고리 1위 됐어. 엥? 진짜로? 응. 대박. 이거 다시 녹음해야겠다. 지금 하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저희가 다 주섬주섬 정리하고 나가려다가 우연히 폰을 켜서 봤더니 아이튠즈 팟캐스트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인기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해볼게요. 1등의 기억으로 네. 또 한동안 버텨보자. 네. 1등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1등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